당화혈색소 수치 하나에 웃고 울고 병원 다녀온 날이면 괜히 마음이 무겁고 불안해지시죠? 저 역시 수많은 환자와 함께 그 기복을 지켜봐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몸이 먼저입니다. 당화혈색소가 정상이더라도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오늘 영상은 정상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당신 몸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제 소개를 안 드렸네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전문의 박진우입니다. 당뇨 환자들이 가장 많이 의존하고 또 가장 크게 일희일비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바로 당화혈색소입니다. 병원에서는 이 숫자로 약의 용량을 조정하고 환자들은 이 숫자를 마치 자신의 건강 성적표처럼 받아들이곤 하죠. 당화혈색소가 6.4%면 안심하고 7.1%면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수치 하나만으로 당신의 당뇨 상태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6.3%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당뇨 합병증이 이미 진행되고 있던 사람, 수치는 좋게 나왔지만 체내 인슐린 저항성이 극심했던 사람, 이런 사례는 제가 55년 동안 만나본 환자들 중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 경험들은 당화혈색소만으로는 당뇨의 전체 그림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말 그대로 평균값입니다. 지난 2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지표이죠. 즉 하루 종일 혈당이 널뛰듯 요동쳤어도 평균값이 6.5%라면 정상처럼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식후 혈당이 200mgdl 이상으로 치솟았다가 다시 급격히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반복되더라도 평균값만으로 본다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혈당 변화는 혈관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화혈색소뿐만 아니라 환자의 진짜 몸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늘 3가지 추가 검사를 권유합니다. 첫째, 인슐린 저항성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이라는 자물쇠를 얼마나 잘 열어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는지 보여줍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는 것은 세포가 인슐린에 둔감해져 혈액 속 포도당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쌓인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췌장이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만들어 췌장에 과부하를 주고 장기적으로 췌장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둘째, 인슐린 분비능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췌장이 인슐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분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췌장이 이미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저하되면 아무리 인슐린 저항성이 낮더라도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셋째, 모세혈관 상태 검사입니다. 당뇨 합병증은 대부분 미세혈관에 손상을 입히면서 시작됩니다. 이 검사는 이미 합병증이 시작되었는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눈의 망막이나 신장의 미세혈관 등 당뇨, 합병증의 주요 발생 부위를 직접 확인하여 잠재적인 문제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45살의 김호철 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호철 님은 당화혈색소가 6.2%로 양호했고 약도 꾸준히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죠. 하지만 제가 권유한 3가지 검사를 해보니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췌장은 정상인의 3배 이상 인슐린을 분비하며 과도하게 혹사당하고 있었고 망막에는 이미 미세한 출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호철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고 그날부터 진짜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회식을 줄이고 매일 점심마다 30분씩 걷고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며 몸의 기초를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6개월 후 호철님은 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1년 뒤에는 더 이상 약을 복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의 몸이 스스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호철님의 사례는 당화혈색소라는 숫자 너머의 진짜 몸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수치는 괜찮은데 몸이 이상하다고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거나 시야가 흐릿해지는 등의 미미한 증상이라도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숫자가 아니라 진짜 몸 상태를 봐야 할 때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직합니다. 숫자에만 갇히지 말고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나는 마른 편인데 왜 혈당이 자꾸 올라갈까? 실제로 저를 찾아오는 당뇨 환자 중 절반 이상은 마른 체형입니다. 특히 여성 환자들 중에는 저체중에 가까운 분들도 많습니다. 서양에서는 당뇨가 비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한국인의 당뇨는 그 양상이 사뭇 다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인의 췌장은 서양인보다 작고 인슐린 분비 능력도 선천적으로 낮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작고 연약한 엔진을 달고 태어난 셈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엔진에 서양식 고열량, 고탄수화물 식단, 그리고 잦은 회식과 야식 문화를 매일같이 들이붓고 있으니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서양인에 비해 적은 양의 탄수화물 섭취에도 혈당이 쉽게 오를 수 있는 유전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한국형 마른 당뇨 환자에게도 서양 기준의 치료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체중을 감량하세요 라는 조언이 대표적입니다. 비만 당뇨 환자에게는 효과적인 조언일 수 있지만 이미 마른 몸에서 살을 더 빼는 것은 췌장을 더욱 지치게 하고 근육량을 줄여서 혈당 저장 능력까지 악화시킵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포도당 소비 기관인데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액 속 포도당이 갈 곳을 잃고 혈당이 더욱 불안정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오히려 혈당은 더 불안정해지고 기운도 떨어지게 되며 삶의 질까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마른 당뇨 환자에게 살을 찌우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살은 지방이 아니라 건강한 단백질 섭취와 꾸준한 운동을 통해 근육을 키우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충분한 근육량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을 효율적으로 흡수하여 혈당 변동성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체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체성분 개선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예전에 진료하던 한 분, 이은정 님이 계셨습니다. 은정님은 정년 퇴직한 초등학교 교사로 키는 160cm, 몸무게는 45kg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마른 체형이었죠. 소화도 안 되고 손발이 차서 항상 미움만 드셨다고 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10%를 넘겼고 이미 우울감이 심해져 말수도 거의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당뇨 치료 기준으로는 체중 감량을 권유했겠지만 저는 치료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저는 탄수화물 제한보다도 먼저 췌장의 기력을 회복시키고 몸 전체의 활력을 되찾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식사 순서를 교육했으며 기운을 돋우는 보조 한약과 함께 스트레칭과 자세 교정 등 몸의 균형을 맞추는 운동도 권했습니다. 은정님은 매주 다이어리를 써오며 자신의 몸의 변화를 꼼꼼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셋째 딸의 몸무게가 5kg 늘었고 혈당은 거짓말처럼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무표정했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돌던 그날, 저는 그 미소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은정님의 사례는 마른 당뇨 환자에게 단순히 살을 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체성분 개선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말랐는데도 혈당이 높아 억울한 기분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먹는 것도 없는데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는 치료의 방향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당신의 몸에 맞는 당신의 췌장을 살리는 새로운 치료법을 모색할 때입니다. 마른 당뇨는 단순히 식이 조절과 체중 감량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을 이해하고 당신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만 비로소 혈당 조절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단의 내용만큼이나 순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식사 순서 하나만 바꿔도 혈당은 눈에 띄게 안정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식사를 시작할 때 밥이나 면과 같은 탄수화물부터 먼저 먹으면 탄수화물이 소화 과정에서 포도당으로 빠르게 분해되어 혈액으로 급격히 흡수됩니다. 이로 인해 혈당이 놀랄 만큼 빠르게 치솟게 되고 우리 몸의 췌장은 이 급작스러운 혈당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인슐린을 폭발적으로 분비하게 됩니다. 마치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급하게 출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혈당 급등과 인슐린 과분비가 반복되면 췌장은 점점 지치게 되고 결국 혈당 조절 능력을 잃게 됩니다. 마치 계속해서 과도하게 사용된 엔진이 고장 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같은 식사법을 강조합니다. 바로 섬유질,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식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식사 전에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십니다. 따뜻한 물은 위장을 부드럽게 해주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식탁에 오른 나물이나 샐러드 같은 채소를 충분히 먹습니다. 채소의 풍부한 섬유질은 위장벽에 먼저 닿아 음식물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마치 댐이 물의 흐름을 조절하듯이 섬유질은 포도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로는 생선이나 두부, 계란, 살코기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세요.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며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탄수화물보다 적습니다. 또한 단백질은 근육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이므로 혈당 관리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에 밥을, 그것도 평소의 절반만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이미 채소와 단백질을 섭취했기 때문에 밥을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으며 앞서 섭취한 섬유질과 단백질 덕분에 혈당이 급등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천천히 먹는 습관은 소화를 돕고 과식을 방지하여 혈당 관리에 더욱 유리합니다. 이 식사 순서를 따르면 혈당은 급등하지 않고 완만하게 오르며 췌장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할 필요가 없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식사법만으로도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어 약을 줄이거나 끊기까지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방법은 거창한 식단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합니다. 또한 저는 환자들에게 식사 일기를 쓰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합니다.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기록하고 전날의 식사 내용과 시간, 그리고 느꼈던 몸의 변화를 함께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6시에 밥과 고기, 밤 9시에 수박 먹음 다음 날 아침 공복 혈당 174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반면 채소 먼저, 고기, 밥 반 공기, 추가 간식 없음 다음 날 아침 공복, 혈당 108과 같이 기록함으로써 어떤 음식이 나의 몸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어떤 식사 습관이 혈당을 올리고 내리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고 자연스럽게 건강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뭘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혈당이 왜 이렇게 나왔지? 라는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식사 순서와 기록을 통해 당신 몸의 반응을 들여다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먹는 것에 따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이 작은 노력이 당신의 혈당 관리 여정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람의 췌장은 우리가 깨어 있는 동안, 그리고 심지어 잠들기 전까지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입에 넣는 순간부터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기 시작하고 그 인슐린이 혈당을 처리하느라 계속해서 바쁘게 움직여야 하죠. 마치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공장 기계와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도 뭔가를 계속 입에 넣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우유 한 잔, 과일 몇 조각, 견과류 한 줌, 심지어 건강한 간식이라는 이름의 요거트까지. 이런 작은 습관들이 췌장을 밤새 쉴 틈도 없이 괴롭히는 겁니다. 췌장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피로가 누적되어 기능이 점차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같은 원칙을 강조합니다. 잠들기 전 최소 4시간은 공복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이 원칙은 당신의 췌장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회복 시간을 제공합니다. 밤늦게까지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를 위해 췌장이 밤새도록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밤에 물 외에는 아무것도 입에 넣지 않는 그 시간이 바로 췌장에게는 가장 귀한 재충전의 시간이 됩니다. 이 원칙을 실천한 환자들 중에는 단지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공복, 혈당이 3050mg/dl씩 떨어진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공복 상태가 길수록 몸은 더 이상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저장했던 혈당과 지방을 천천히 연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혈당 조절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며 췌장의 부담을 줄여 자가 치유 능력을 회복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장시간 공복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세포가 인슐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돕습니다. 몸은 밤에 휴식을 취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때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기관과 췌장은 계속해서 활동해야 하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혈당을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밤늦은 간식은 단순히 칼로리 섭취를 늘리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신체 리듬을 깨뜨리고 혈당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밤늦게 뭔가를 습관처럼 드시진 않나요? 하루 종일 힘들게 참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무심코 집어든 과일 한 조각, 우유 한 잔이 당신의 췌장에게는 한 대 맞는 일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췌장은 쉼없이 일하는 당신의 충실한 파트너입니다. 밤만큼은 췌장에게도 온전한 휴식을 선물해 주십시오.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당신의 혈당 관리에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세상에 당뇨약보다 더 강력한 그리고 부작용 없이 혈당을 안정시키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깊고 일정한 수면 그리고 튼튼한 하체 근육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지만 혈당 조절에 있어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첫째, 수면의 중요성입니다. 사람이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불안정해집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 특히 코르티솔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 코르티솔은 간에서 포도당을 뿜어내 혈액 속 포도당 수치를 급격히 올립니다. 실제로 밤을 새거나 잠을 설친 다음 날 아침 공복 혈당이 평소보다 높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식욕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인 그렐린을 높이며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을 감소시켜 과식으로 이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혈당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에게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을 반드시 확보하라고 강조합니다. 최소 7시간 이상,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여 생체 리듬을 깨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는 등의 노력을 통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패턴만 잘 지켜도 아침 혈당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휴식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균형을 맞추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둘째, 하체 근육의 중요성입니다. 하체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저장하는 거대한 창고와 같습니다.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근육은 몸 전체 포도당의 약 70%를 처리하고 저장합니다. 마치 거대한 은행 금고처럼 혈액 속에 포도당을 흡수하여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창고가 크고 튼튼하면, 즉 하체 근육량이 많으면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고 췌장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할 필요가 없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체 근육이 부족하면 혈액 속 포도당이 갈 곳을 잃어 혈당 수치가 높아지기 쉽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의 생활 습관은 하체 근육의 감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스쿼트, 런지 등은 하체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이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여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하여 점차 운동 강도와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등 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습관도 큰 도움이 됩니다. 수면과 하체 근육, 이 두 가지는 약물 치료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당뇨 관리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단순히 혈당 수치를 낮추는 것을 넘어 몸 전체의 건강을 증진하고 당뇨 합병증의 위험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수면 습관과 하체 근육 관리에 좀 더 신경 써 보십시오. 당신의 몸은 분명 그 노력에 보답할 것입니다. 병원은 한 달에 한 번, 길어야 2번 방문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혈당은 매일 매 순간 변화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아침의 공복 혈당부터 식사 후 혈당, 운동 후 혈당, 그리고 심지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의 혈당까지 우리 몸의 혈당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변화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당신, 여러분 자신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혈당 다이어리를 작성할 것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몸과 대화하고 당신의 삶의 패턴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혈당 다이어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난 직후 공복 혈당을 측정하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전날 먹은 음식의 종류, 양, 식사 시간, 수면 시간, 운동 여부, 그리고 그날의 컨디션이나 스트레스 유무 등을 함께 기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녁 9시에 떡볶이, 밤 10시 취침 다음 날 아침 공복 혈당 176mgdl, 채소 먼저, 고기 반찬, 밥 반 공기, 밤 10시 반 취침 다음 날 아침 공복 혈당 108mgdl, 점심 과식, 저녁 늦게 간식 다음 날 아침 공복 혈당 상승,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혈당 안정. 이런 식으로 쌓인 데이터는 병원에서의 띄엄띄엄한 검사 결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자기 분석 자료가 됩니다. 병원에서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는 검사만으로는 당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혈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신 스스로 기록한 혈당 다이어리는 어떤 음식이 당신의 혈당을 올리고 내리는지, 어떤 생활 습관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지 혹은 방해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당신은 스스로의 몸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혈당이 이런지 모르겠다는 말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혈당 다이어리가 그 해답을 줄 것입니다. 단순히 혈당을 측정하는 것을 넘어 그 숫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함께 기록함으로써 당신은 당신만의 혈당 조절 노하우를 터득하게 됩니다.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어떤 운동이 효과적인지, 언제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지 등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혈당 다이어리는 당신의 건강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해줍니다.
의사나 약사에게 의존하는 수동적인 환자가 아니라 당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루 1분만 투자하여 꾸준히 기록하다 보면 일주일만 지나도 몸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달력 한 권 혹은 작은 수첩 하나를 준비해서 당신 몸의 기록을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의 손으로 직접 기록한 데이터는 당신의 혈당 조절 여정의 가장 확실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며 당신의 노력으로 당신의 혈당을 충분히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